어머니, 제가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남편 간호하고 애들 챙기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고생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면 솔직히 말하면 되지. 왜 자꾸 나가서 혼자 해결하려고만 해? 하윤이는 제 말을 듣더니 눈물이 맺힌 채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숨쉴 구멍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잖아요. 제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하윤아, 내가 내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니?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든지 도와주려고 했잖아. 하지만 하윤이는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그 상태로 끝나버렸고 저는 마음속에 더 큰 불안감을 안은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김혜자님이 며느님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자라고 합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제 삶에는 기쁨도 많았지만 그만큼 크고 작은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어릴 적부터 스스로 강해져야 했던 사람입니다. 부모님께서는 가난 속에서도 내 형제를 키우기 위해 정말 부지런히 일하셨지만 그만큼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 역시 늘 부모님을 돕기 위해 농사일과 집안일을 도맡았고 공부는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늘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노력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었거든요. 20살이 되기 전까지 저는 도시로 나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제 남편은 한동수라는 사람인데 그는 당시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던 사업가였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무뚝뚝한 성격이라 저를 많이 속상하게 할 때도 있었죠. 그래도 그는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제가 힘든 순간마다 함께 이겨내려 애쓴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뒤에는 설렁탕집을 차려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웃음을 보는 게 제게 큰 보람이 됐어요. 남편은 사업을 맡고 저는 식당을 책임지며 정신없이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들 수혁이를 낳고 나서는 제 인생의 중심이 바뀌었어요. 수혁이는 제게 정말 소중한 아이입니다. 아들이란 존재가 그렇잖아요. 힘들어도 아들 얼굴을 보면 기운이 나고 뭐든 해내고 싶은 용기가 생깁니다. 어릴 적부터 혼자 알아서 자라는 아이였어요. 알림장 한번 가져오지 않아도 스스로 숙제를 알아서 챙기고 학교에서 문제 한번 일으키지 않은 얌전한 아들이었죠. 그런 아들 덕분에 저는 식당 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수혁이가 커가면서 저는 그 아이가 참 독립적인 사람으로 자랐다고 느꼈습니다. 대학도 본인이 알아서 가고 취직도 스스로 했죠. 나중에는 안정적인 사무직을 관두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전기기사가 되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반대도 했습니다. 왜 안정적인 길을 두고 힘든 길을 선택하냐고요.
하지만 수혁이는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한다며 끝까지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수혁이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벅찼는지 모릅니다. 하윤이는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참 마음에 들었어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행동도 참 곱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거든요. 그 아이가 제 며느리가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결혼 후 하윤이는 저를 친정 엄마처럼 따르며 늘 밝게 대해줬어요. 저는 그런 하윤이가 정말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화롭던 삶에 갑작스러운 사고가 닥치고 말았습니다. 제 아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듣고 나면 한숨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만큼 제가 얼마나 이겨내고 살아왔는지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식당에서 설렁탕 육수를 끓이며 손님 맞이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오전 내내 바쁘게 움직였더니 허리가 뻐근해서 잠시 의자에 앉아 찬물을 한 잔 마시려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찍혀 있더군요. 낯선 번호는 별로 받지 않는 편인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며느리 하윤이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수혁 씨가 사고를 당했대요. 지금 병원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하윤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핸드폰을 손에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사고라는 단어가 머리를 울리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하윤이가 말한 병원 이름을 적은 뒤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중에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남편도 이미 연락을 받은 상태였는지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수혁이가 어디가 어떻게 다쳤는지조차 듣지 못한 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혁이는 이미 수술실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복잡한 병원 복도에서 하윤이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혁 씨가 전기 작업 중에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척추에 큰 외상을 입었다고 했어요. 하윤이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고 저도 며느리 옆에 앉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담당 의사가 한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척추 부상으로 인해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1년 넘게 재활 치료를 해도 회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수혁이가 병실로 옮겨지던 순간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마치 아이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늘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던 수혁이가 이런 상태가 되다니 그 순간엔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병원과 집을 오가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교대로 병간호를 했습니다. 수혁이는 처음엔 무척 의지가 강했어요. 빨리 나을 거라고, 다시 걸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아들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재활 치료는 생각보다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자 아들은 화를 내며 벽을 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간호사에게도 짜증을 내며 거부하곤 했죠. 제가 수혁이에게 괜찮다고 다독여도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엄마! 내가 뭐가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된 마당에 뭐가 괜찮아요? 수혁이가 지쳐갈수록 하윤이도 점점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두 아이를 돌보고 밤에는 병원에 와서 간병을 하던 며느리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하윤아, 너도 좀 쉬어라. 내가 도울 테니까. 그렇게 말해도 하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아니면 안 돼요. 제가 옆에서 도와야 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계속 무리하다가는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병간호를 도와줄 사람을 고용하자고 했지만 하윤이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모두가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걱정됐던 건 수혁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자책에 빠져들었고 말수도 적어졌습니다. 한 번은 재활 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온 수혁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난 이제 끝났어. 이렇게 살아서 뭐해. 다들 나 때문에 힘들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혁아, 무슨 소리야. 내가 살아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내가 없으면 나도, 하윤이도, 애들도 다 무너져.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내가 너 대신 아플 수 있으면 대신 아플게. 내가 나아서 다시 웃을 수 있게. 엄마가 뭐든 할 테니까 제발 포기하지 마. 그날 밤 저는 간이 침대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질 것만 같은 공포와 절망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제게 있어서 세상 전부였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다시 힘을 내야 했습니다. 수혁이의 재활은 점점 고비를 맞이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 하윤이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녀가 힘든 건 충분히 이해했지만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제 가슴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죠. 하윤이의 말투와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의 그 변화가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그땐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이제 막 시작이었고 앞으로 다가올 폭풍은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울 정도로 거셌습니다. 수혁이가 퇴원하던 날은 기뻐해야 할 날이었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아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퇴원을 하면 뭔가 나아질 거라 기대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던 길 내내 침묵만 흘렀어요. 하윤이는 한 손으로 아들의 휠체어를 밀며 말없이 앞을 보고 있었고 저는 옆에서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도 어색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하윤이가 미리 집안을 정리해 두었지만 아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에는 턱이 너무 많더군요. 휠체어가 걸리지 않도록 집을 다시 고쳐야겠다고 생각하며 곧바로 수혁이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윤이는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 문을 열고 이것저것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지 손길이 계속 바빴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한마디 했습니다. 하윤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이제 수혁이도 퇴원했으니 조금씩 익숙해질 거야. 내가 힘들어지면 안 돼. 하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도 그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의 병간호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더군요. 수혁이는 퇴원 후 몇 주간 조용히 지냈습니다. 집에 들어앉아 재활기구를 사용하며 나름대로 운동을 하려고 했지만 점점 짜증이 늘어나고 말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하윤이와 대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높아지곤 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이던 어느 날 수혁이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하윤이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상황이 다 괜찮은 줄 알아? 내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하윤이는 당황한 듯 수혁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하윤아, 그런 말은 지금 수혁이한테 할 말이 아니다. 내가 힘든 건 알지만 수혁이는 지금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어. 그런 말을 들으면 더 상처받을 수 있잖아. 하윤이는 저를 바라보더니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날 이후로 하윤이는 집에서 점점 더 무뚝뚝해졌습니다. 대화도 줄어들었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도 뜸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피곤하다고 하며 아이들 방에서 자겠다고 했어요. 저도 하윤이의 행동에 불안감이 커졌지만 며느리를 몰아붙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하윤이가 집에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하윤이가 장을 보러 나갔겠거니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연락이 닿은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늦어져서 그냥 그 집에서 잤어요. 그 말을 듣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윤이는 평소에 이런 식으로 외박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의심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애써 넘겼죠.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하윤이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나가는 일이 많아졌고 전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한 번은 대놓고 물었습니다. 하윤아, 너 요즘 뭐가 그렇게 바빠? 어디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하윤이가 저를 피하며 말했어요. 그냥 공기도 좀 쐬고 친구도 만나고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무거운 돌덩이처럼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윤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 수혁이가 아침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하윤이 요즘 이상하지 않아? 밤마다 나가고 집에 오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이상한 거야? 저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수혁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다. 엄마도 요즘 하윤이가 걱정돼. 내가 신경 쓰지 않게 내가 알아볼 테니 넌 너 몸 챙기는 데 집중해.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저 역시 하윤이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하윤이를 직접 마주보고 이야기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오전이었고 수혁이는 재활센터에 간 시간이었죠. 거실에서 청소를 하던 하윤이에게 다가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하윤아, 잠깐 앉아서 얘기 좀 하자. 하윤이는 걸레질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보더니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제가 하윤이를 마주보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내가 자꾸 나가고 집에서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얘가 힘들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은 솔직하게 말해야 할 때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하윤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며 시선을 피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좀 숨이 막혀서 그래요. 숨이 막힌다니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숨이 막힌다고. 하윤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니? 하윤이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남편 간호하고 애들 챙기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고생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면 솔직히 말하면 되지. 왜 자꾸 나가서 혼자 해결하려고만 해? 하윤이는 제 말을 듣더니 눈물이 맺힌 채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숨 쉴 구멍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잖아요. 제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하윤아, 내가 내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니?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든지 도와주려고 했잖아. 하지만 하윤이는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그 상태로 끝나버렸고 저는 마음속에 더 큰 불안감을 안은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윤이가 다시 외출을 나가려는 걸 보고 일부러 기다렸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하윤이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어디 가는데? 이번엔 꼭 말하고 나가라. 하윤이는 당황한 얼굴로 제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친구 만나러 가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군데? 내가 요즘 친구를 만난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그 친구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니? 하윤이는 순간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윤아, 내가 지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건 내가 알아.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를 믿기 어려울 것 같아. 그 순간 하윤이는 갑자기 발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저를 의심하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몰아붙이세요? 그 말에 제가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으려 했는데 내 행동이 의심을 만들고 있잖아. 내가 정말 아무 잘못이 없다면 왜 이렇게 숨기고 도망치듯 나가려고만 하니? 하윤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하윤이는 새벽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식탁에 앉아 차가운 밥상을 앞에 두고 온갖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수혁이가 재활에 힘쓰고 있는 와중에 왜 이 집안이 점점 금이 가는 것 같은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이 다 돼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윤이가 들어오는 걸 보고 제가 말했습니다. 하윤아, 여기 앉아봐. 이제 정말 솔직히 얘기하자. 더는 이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하윤이는 저를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행동이 제 마음에 깊은 균열을 냈습니다.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이제는 뭔가 큰 결단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결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그때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저는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어젯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수혁이가 있는 자리에서 꺼낼 수는 없는 일이었기에 남편과 둘만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제가 남편을 거실로 불러앉혔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요즘 하윤이가 이상해. 남편은 제가 꺼낸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윤이가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제가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하윤이가 자주 집을 비워. 이유도 똑바로 말하지 않고 그냥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데 늦게 들어올 때도 많아. 어젯밤에는 새벽까지 안 들어오더라고.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예민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하윤이도 지금 힘들잖아. 간병의 애들까지 챙기느라 고생이 많을 텐데. 그냥 좀 숨 돌리려는 거 아니겠어? 그 말에 저는 속이 답답했습니다. 여보, 나도 하윤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래서 처음엔 그냥 두려고 했어. 근데 날이 갈수록 이상해지잖아. 무슨 말을 하면 자꾸 피하려고만 하고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쳐. 이게 평소 하윤이 모습 같아? 남편은 조용히 제 말을 듣더니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 생각엔 하윤이가 뭘 숨기고 있다는 거야? 제가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확신은 없어. 하지만 이대로 두면 우리 가족이 더 큰 문제를 맞게 될 것 같아. 하윤이가 우리와 솔직히 얘기할 수 있도록 뭔가 해야 하지 않겠어?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지켜보자. 근데 수혁이 앞에서는 아무 내색하지 말자. 아이한테 괜히 상처 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남편과 이야기를 마쳤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저는 하윤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직접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하윤이가 외출 준비를 하길래 제가 슬쩍 물었습니다. 하윤아, 어디 가려고 해? 하윤이는 예상대로 친구 만나러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는 그래. 그럼 다녀와라. 대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애들이 늦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지 않잖아. 하윤이는 잠시 저를 보더니 알겠다고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바로 뒤따라 나갔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하윤이를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윤이는 골목을 지나 택시를 탔고 저는 서둘러 다음 택시를 잡아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택시가 멈춘 곳은 번화가의 카페 앞이었습니다. 하윤이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밖에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카페 안에서 하윤이는 어떤 남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자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수혁이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도경이었습니다. 왜 도경이 여기 있는 걸까? 하윤이가 도경과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제 머릿속은 온갖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하윤이는 웃으며 도경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여주던 지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죠. 두 사람의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 속에 억눌렀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하윤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제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하윤아, 오늘 어디 갔다 왔니? 하윤이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도경이 만났지? 그 말에 하윤이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답하지 않고 저를 피하려는 듯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팔을 잡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도망가지 말고 대답해. 내가 지금 뭘 하고 다니는지 말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내가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하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도경 씨가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남편 친구여야만 했어. 그게 무슨 변명이니? 수혁이가 이렇게 힘들게 재활하고 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이거밖에 없어? 하윤이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더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과 하윤이가 도경을 만났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저의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다. 내가 도경이를 한번 만나볼게. 내 말이 사실이라면 이대로 둘 수는 없지.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이 답답하고 허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하윤이가 수혁이를 저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분노가 얽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은 며칠 뒤 도경이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도경이와의 만남에서 무언가 확실한 걸 알아냈을 겁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도경이가 뭐래? 남편은 한숨을 깊이 내쉬며 답했습니다. 도경이가 솔직하게 말하더라. 하윤이가 요즘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는 걸. 도경이가 한두 번 들어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경이도 하윤이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경이는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하소연을 들어줬다고 하는데 하윤이가 자꾸 수혁이와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자신이 불행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가까워졌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남편의 말을 듣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끝이 아니면 뭐가 더 있다는 거야? 남편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경이 말로는 하윤이가 자꾸 자신에게 의지하려 하고 이제는 수혁이랑 이혼하고 싶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해. 자기를 책임져달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제가 숨을 깊게 들이쉬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도경이는 뭐라고 했대? 남편은 입술을 앙다물더니 말했습니다. 본인은 수혁이와 친구 사이를 깨고 싶지 않다고 재속 하윤이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남을 요구했다고 하네. 저는 도경이의 말이 완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윤이가 정말 그 정도로 절박했을까? 아니면 도경이가 거짓말을 한 걸까? 온갖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하윤이를 불러서 확실히 따져야겠어. 수혁이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더는 숨길 수도 없어.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윤이를 불러서 얘기하자. 하지만 수혁이 앞에서는 하지 말자.
수혁이가 이런 일로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그날 저녁 하윤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놀고 있었고 수혁이는 재활치료로 지쳐 일찍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하윤이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하윤아, 우리 솔직히 얘기 좀 하자. 지금 내가 도경이와 어떤 관계인지,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다 말해줘. 하윤이는 처음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와 도경 씨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나도 알고 내 아버지도 알아. 도경이가 내가 한 말을 다 털어놨어. 내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이다. 그 말에 하윤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냥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한 소리예요. 진짜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제가 화가 치밀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윤아, 힘든 건 이해하지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도 모르니? 내가 힘든 건 우리가 모르지 않아. 그런데 내 남편 친구에게 내 불행을 털어놓고 책임져 달라고까지 말한 게 단순히 힘든 마음에서 나온 거라고? 하윤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한순간에 너무 외로워서. 제가 비웃듯이 쏘아붙였습니다. 미쳤었다고? 외로워서. 내가 외롭다고 하는 순간 내 남편은 병원 침대에서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고 있었어. 내가 외롭다고 느낀 시간에 내 애들은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게 그거야? 하윤이는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분노가 식기는커녕 더 커졌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윤아, 이제 선택은 내가 해야 한다. 내가 우리와 계속 살 생각이라면 이런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행동으로 보여줘. 그렇지 않으면 내 자리도 더는 없을 거야. 그 말에 하윤이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그녀의 눈물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인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차가운 마음으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윤이는 조심스러워진 듯 보였습니다. 외출도 줄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제가 했던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쉽게 열지 않았습니다. 하윤이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보여도 그녀의 진심이 무엇인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집에서 조용히 재활운동을 하던 수혁이가 저를 부르더군요. 엄마, 하윤이가 요즘 달라진 것 같아. 뭐랄까, 좀 더 신경 써주는 것 같고. 저는 그의 말에 웃어 보이려 했지만 마음 한편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내가 그렇게 느꼈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보자. 수혁이는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윤이가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 사실 나 때문에 힘든 거잖아. 내가 이렇게 돼서.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수혁아, 내가 자책할 일은 아니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너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하지만 제 속에서는 불안감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하윤이가 정말 마음을 고쳐먹은 건지 아니면
그냥 당분간의 연극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몇 주 후 마침내 일이 터졌습니다. 하윤이는 다시 집 밖으로 나가길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조심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또다시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이번엔 전처럼 친구를 만난다는 핑계조차 대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으면 그냥 가벼운 대답으로 넘겼습니다. 그날 밤 하윤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새벽이 되어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하윤이가 또다시 그 짓을 하는 것 같아.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번엔 확실히 끝을 봐야겠어. 남편은 하윤이 몰래 설치해 놓은 어플로 핸드폰 위치를 추적할 방법을 알아내더군요. 저희는 그녀가 있는 장소를 확인하고 곧장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근교에 있는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나홀로 있는 펜션이라서 찾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와 남편이 본 광경은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윤이는 도경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희가 들어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지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윤아, 이게 내가 말한 그 친구 만나러 다닌다는 이유였니? 이게 내가 힘들다는 핑계로 해온 짓이야? 하윤이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경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하윤 씨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냥 위로해 주려고. 제가 비웃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위로해 주려고? 내가 위로해 준다는 게 수혁이 병간호하는 와중에 이딴 짓을 하는 거였어? 도경은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숙였고 하윤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떨고만 있었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다가가 도경의 어깨를 짓누르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놈이 내 아들의 친구였다는 게 너무 창피하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도경은 더는 말도 하지 못하고 황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하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하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내 남편은 죽을 힘을 다해 재활하고 있는데 내가 한 선택이 이거였어. 내가 무슨 핑계를 대든 그 핑계로 내가 한 짓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하윤은 고개를 숙인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생각이라면 그만둬. 용서란 걸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지. 내가 할 말이 아니야. 그날 하윤은 더 이상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하윤의 짐을 정리하고 그녀에게 통보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너는 내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라.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수혁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놔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감춰봐야 상처가 더 커질 뿐이니까요. 수혁이는 제 말을 들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하윤이 이제 보내자. 나는 더 이상 이런 사람과 같이 살 수 없어. 수혁이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그 결심을 제가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윤이가 떠난 이후 집안은 한동안 적막했습니다. 수혁이는 여전히 재활에 매진했지만 그에게서 예전의 활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점점 늘어나면서도 그의 마음은 그만큼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엔 엄마가 없어진 걸 낯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저와 남편을 따르며 잘 지내려 노력했어요. 미정이는 아직 어렸지만 의젓하게 동생을 챙기며 엄마 대신 가족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하윤이와의 이혼 절차는 예상보다 더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처음엔 하윤이가 자신이 잘못했다며 순순히 이혼에 동의할 줄 알았는데 막상 변호사를 통해 들은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윤이가 이혼 조건으로 양육권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했지만 아이들과 떨어져 살 수는 없다며 법적으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이 진짜 뻔뻔한 거 알아? 아이들 양육권까지 달라고. 자기가 뭘 했는지는 전혀 반성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애들을 데려가겠다고? 남편도 얼굴을 굳히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법원에서 저런 사람한테 아이들 양육권을 줄 리 없어. 도대체 그럴 명분이 어디 있겠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속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윤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아이들조차 자기 이기심을 위해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노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수혁이도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이들에 대해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끝까지 싸워서라도 애들은 우리 곁에 있게 할 거예요. 그의 단호한 태도에 제가 잠시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할지 짐작이 갔습니다. 하윤이를 사랑했던 시간,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배신으로 얼룩졌으니 그가 느꼈을 허탈함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 하윤이의 진짜 모습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헌신적인 엄마였는지 강조하며 수혁이가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불륜 증거와 아이들을 방치했던 사실, 그리고 그녀가 도경과 만난 기록들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정에서 하윤이는 마지막까지 눈물로 호소하며 자신을 변호했지만 결국 모든 증거가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아이들의 단독 양육권은 수혁이에게 주어졌고 하윤이는 월간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하윤이는 눈물을 흘리며 저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되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결과를 원하지 않았다면 내가 했던 선택들을 다시 생각했어야지. 지금 와서 울고불고 한다고 내 잘못이 없어지진 않아. 그날 이후로 하윤이는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된 뒤에도 수혁이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지냈습니다.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어떻게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혁이와 단둘이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수혁아, 이제 이 일이 끝났으니 너도 너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니? 수혁이는 잠시 제 말을 듣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아직 자신이 없어요. 다시 뭔가를 시작한다는 게 아이들한테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제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수여가,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아빠가 되기 위해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너는 지금도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너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니 한 발 더 내디뎌 보자. 수혁이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그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재활치료에 더 집중했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혁이는 재활치료의 성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거리지만 목발 없이 걸을 수 있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날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수여가, 내가 해냈구나. 내가 정말 해냈어.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진 않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밝아지고 수혁이도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다시 시작되는 행복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